제목 밤마다 마당을 파는 과부댁 돌쇠. 그 구덩이에서 나온 소름 돋는 물건의 정체. 반전. 야, 이 미친놈아. 거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삽질을 해. 당장 그만두지 못해. 마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거 안 파내면 우리 둘 다 죽습니다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칠 같은 밤입니다. 번쩍이는 천둥 번개 아래 진흙투성가 된 머슴 돌쇠가 미친 듯이 땅을 파고 있고, 소복을 입은 과부 민씨가 낫을 들고 그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두 남녀는 한밤중에 무엇을 묻으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무엇을 꺼내려고 했던 걸까요? 욕망으로 시작해 파멸로 끝난 과부 댁의 기막힌 사연. 과연 돌쇠는 그 구덩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소설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 팔도를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야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 밤마다 마당을 파는 돌쇠와 과부의 비밀. 전라도 나주 고을에 김진사라는 대부호가 살았습니다. 김진사는 논밭이 수천 마지기에 곳간에는 쌀이 썩어날 정도로 부자였지만 슬하에 자식이 없어 늘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늦은 나이에 어렵게 첩을 들여 아들을 하나 얻었으니 그가 바로 김진사의 금지옥엽 외동아들 김석두였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김석두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고 병치레가 잦아 20살을 간 넘기자마자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과부가 된 며느리 민씨 부인은 청상과부 신세가 되어 넓은 기와집 독수공방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민씨 부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이는 이제 막 23, 꽃이 활짝 핀 듯한 미색을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피부는 배고 같고 입술은 앵두 같으니 동네 사내들 치고 민씨 부인을 보고 침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감마님 눈이 무서워 감히 쳐다만 볼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김진사마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김진사 댁에는 젊은 과부 민씨 부인과 늙은 하인 몇 명, 그리고 힘 좋기로 소문난 머슴 돌쇠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키가 7척이 넘고 쌀가마니 2개를 한 손으로 번쩍 들 정도로 장사였습니다. 거기다 구릿빛 피부에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니 마을 아낙네들이 돌쇠가 우통을 벗고 장작을 팰 때면 담장 너머로 훔쳐보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하지만 돌쇠는 머리는 좀 모자란 편이었습니다. 돌쇠야, 너는 장가 안 가냐? 쇳내는 많이 모시는 게 더 좋습니다요. 밥 많이 주고 잠만 재워주면 됩니다요. 돌쇠는 그저 밥 굶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충직하게 민씨 부인을 모셨습니다. 하지만 민씨 부인의 눈에는 그런 돌쇠가 그저 멍청한 머슴으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독수공방 3년 차, 민씨 부인은 밤마다 외로움에 몸부림쳤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넓은 안방에서 혼자 잠을 청하려니 벽을 긁고 싶을 정도로 허전하고 욕망이 끌어올랐던 것입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돌쇠의 우렁찬 코골이 소리마저 민씨 부인에게는 남정네의 거친 숨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꽃 같은 나이에 생과부로 늙어 죽을 운명이라니. 저 무식한 돌쇠놈은 잠도 잘 자는구나. 민씨 부인은 밤새 뒤척이다가 마침내 흑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넓은 집에 보는 눈이라고 늙은 꼰대 하인들 뿐이고 주인은 나 혼자인데 무슨 상관이야. 저 힘센 돌쇠를 꼬드겨서 내 외로움을 달래야겠다. 하지만 양반집 교수로서 체면이 있지 대놓고 머슴에게 안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민씨 부인은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돌쇠는 마당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쩍, 쩍. 돌쇠의 등 근육이 꿈틀거릴 때마다 땀방울이 튀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던 민씨 부인은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꿀꺽.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킨 민 씨 부인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네, 마님 부르셨습니까요? 날이 참 덥구나. 거기서 땀만 흘리지 말고 이리 와서 시원한 냉수라도 한 사발 마시거라. 내가 특별히 꿀을 탔다. 아이고, 마님. 감사합니다요. 쇳내가 감히 마님 계신 마루에 어떻게. 괜찮다. 어서 올라오래도. 내 너에게 할 말이 좀 있다. 돌쇠는 쭈뼛거리며 마루 끝에 걸터 앉아 꿀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꺽, 아이고, 시원하다. 마님 꿀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요. 민씨 부인은 그런 돌쇠를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그 꿀물에는 그냥 꿀만 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구해두었던 약효가 기가 막히다는 산수유주를 몰래 섞어 놓았던 것입니다. 돌쇠야, 너는 힘도 좋고 일도 잘하는데 왜 여태 장가를 못 갔느냐? 쇳내 같은 놈한테 누가 시집을 오겠습니까요? 가진 거라곤 이 몸뚱어리 하나뿐인거려. 그래, 몸뚱어리 하나면 충분하지 않으냐? 사내가 힘만 좋으면 그게 재산이지. 민씨 부인은 부채로 입을 가리며 은근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눈치 없는 돌쇠는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예, 힘이 재산이라뇨? 힘 세다고 쌀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이런 곰 같은 놈. 눈치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민씨 부인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좀 더 과감한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돌쇠야, 오늘 밤에 내 방으로 좀 오거라. 네, 안방으로 말입니까요? 밤에요. 그래, 안방 문고리가 고장났는지 뻑뻑해서 열리지가 않는구나. 내가 힘이 좋으니 와서 좀 고쳐다오. 아, 문고리요? 알겠습니다요. 제가 이따 저녁 먹고 싹 고쳐놓겠습니다. 아니, 저녁 먹고 말고 아주 늦은 밤에 오거라. 다른 하인들 다 잠들고 조용해지면 그때 와야 한다. 남들 보기에 좀 그렇지 않으냐? 네, 알겠습니다요. 그날 밤 민씨 부인은 목욕재개를 하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고운 비단 속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켜두고 거울 앞에 앉아 연지곤지를 찢으며 돌쇠를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양반집 마님이 머슴을 방으로 들이는 것은 칠거지약에 해당하는 큰 죄였지만 끓어오르는 욕망 앞에서는 도덕이고 체면이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삼경이 되자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똑똑. 마님 돌쇠입니다요. 문고리 고치러 왔습니다. 어머, 왔느냐? 문은 열려 있으니 들어오거라. 돌쇠가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분 냄새가 진동했고 촛불 아래 비친 민씨 부인의 자태는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순박한 돌쇠는 어디에 눈을 둬야 할지 몰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마님, 문고리가 어디가 고장났습니까요? 제가 얼른 고치고 나가겠습니다. 민씨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돌쇠에게 다가갔습니다. 돌쇠야, 문고리는 핑계다. 네, 핑계라뇨? 그럼 고장난 게 아닙니까요? 이 멍청한 놈아. 내 방문이 고장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고장났다. 밤마다 외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구나. 민씨 부인은 돌쇠의 굵은 팔뚝을 잡았습니다. 돌쇠는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랐습니다. 마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요. 돌아가신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다. 그리고 이 넓은 집에 너와 나뿐이지 않느냐.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하지만 돌쇠야, 내 청을 들어준다면 내 너에게 큰 상을 주마. 상이라뇨? 민씨 부인은 서랍을 열어 금비녀 하나를 꺼내 돌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 팔면 내가 평생 놀고 먹어도 될 만큼의 쌀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진 논밭의 절반을 내 앞으로 돌려주마. 돌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논밭의 절반이라니요.
저 같은 머슴놈한테요. 그래. 대신 조건이 있다. 오늘 밤부터 매일 밤 내 방을 찾아오거라. 그리고 내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 그게 비록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을요? 비유가 그렇다는 것이다. 어떠냐? 평생 머슴으로 살다 죽겠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겠느냐? 돌쇠는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쥐어진 금비녀의 묵직한 무게와 눈앞에 있는 민 씨 부인의 요염한 자태에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마님 뜻대로 하겠습니다요. 그날 밤 안방에서는 돌쇠의 거친 숨소리와 민 씨 부인의 교성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몰랐습니다. 이 달콤한 밤이 그를 끔찍한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민 씨 부인이 그에게 시킬 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천한 머슴이 아니다. 이 집안의 실세다. 돌쇠는 늙은 하인들에게 반말을 찍찍 내뱉으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이보게 김씨, 거기 마당 좀 싹 쓸어놔. 내가 이따 검사할 거야. 아니, 돌쇠 자네 미쳤나? 왜 갑자기 반말이야? 허허, 두고 보면 알게 될 걸세. 내가 곧 자네들 윗전이 될 테니까. 하인들은 돌쇠가 더위를 먹었다며 수군거렸지만 돌쇠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밤이 되면 돌쇠는 어김없이 민씨 부인의 방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미래는 한 달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집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게 들었어. 밤마다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던데. 그러게 말이야. 과부마님 혼자 계신 방에서 남정네 목소리가 들린다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 혹시 돌쇠 그놈 아니야? 요새 아주 기고만장해서 다니는 꼴이 수상하던데. 설마 마님이 미치지 않고서야 저런 무식한 머슴 놈이랑? 소문은 담장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민씨 부인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소문이 관아에까지 들어가면 큰일이다. 칠거지약으로 쫓겨나는 건 둘째치고 멍석마리를 당해 죽을 수도 있어. 민씨 부인은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사람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 그럼 어떡합니까요, 마님? 방법은 하나뿐이다. 입을 막아야지. 입을 막다니요. 우리 사이를 의심하는 늙은 하인놈들 말이다. 그놈들을 이 집에서 내쫓아야 한다. 아니, 죄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쫓습니까요? 죄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오늘 밤 곳간에 불을 질러라. 네, 부르려? 그래. 그리고 그 죄를 늙은 하인 김씨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다. 내가 목격자라고 증언만 하면 돼. 돌쇠는 덜덜 떨었습니다. 마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요. 자칫하면 사람도 다치고. 겁쟁이 같은 이라고. 내가 그러고도 사내대장 보냐? 내가 논밭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깟 늙은이 하나 내쫓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민씨 부인의 표정은 표독스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돌쇠는 처음으로 민씨 부인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을 뺀 늪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요. 마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곳간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매캐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이 뛰쳐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돌쇠는 미리 짠 닭본대로 김씨 노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봤구먼유. 저 영감님이 횃불을 들고 곳간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구먼유. 아니야, 나는 자고 있었어. 이놈 돌쇠야,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김씨 노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안주인인 민씨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돌쇠 편을 들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집안 하인이 주인집 북간에 불을 지를 수가 있느냐. 당장 저 늙은이를 멍석말이하고 내쫓아라. 결국 김씨 노인은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고 쫓겨났습니다. 돌쇠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민씨 부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방해꾼들은 사라졌어. 하지만 돌쇠 저 놈이 문제야. 너무 멍청해서 언젠가 입을 놀릴지도 몰라. 민씨 부인의 욕망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돌쇠마저 이용하고 버릴 더 끔찍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민씨 부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큰일 났다. 무슨 일입니까요, 마님? 친정 오라버니가 며칠 뒤에 우리 집에 오신단다. 와서 재산 장부를 검사하신다고 해. 네, 그게 왜 큰일입니까요? 사실 내가 너에게 줬던 든비녀며 폐물들, 그거 다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다. 오라버니가 알게 되면 비녀가 없어진 걸 알게 될 테고, 그럼 우리 둘 다 죽은 목숨이야. 아이고, 그럼 어떡합니까요? 다시 돌려드릴까요? 아니, 이미 팔아서 쌀로 바꿨지 않느냐? 방법은 하나뿐이다. 무엇입니까요? 오라버니가 오기 전에 장부를 없애야 한다. 아니, 장부뿐만이 아니다. 민씨 부인은 돌쇠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돌쇠야, 마당에 구덩이를 파라. 아주 깊게 파야 한다. 구덩이는 왜요? 묻어야 할 게 있다. 아주 크고 무거운 것을. 돌쇠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님, 도대체 무엇을 묻으시려는 겁니까요? 민씨 부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묻지 말고 파라면 파.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그렇게 해서 폭풍우 치는 밤, 돌쇠는 삽을 들고 마당 한가운데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무덤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제2부 구덩이 속의 시체와 드러나. 악마의 발톱. 빨리 묻어.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 마님, 이 자루에서 피가 나옵니다요. 이거 정말 돼지 맞습니까요? 잔말 말고 흙이나 덮어. 오늘 밤 입 뻥긋하면 너도 이 꼴 나는 거야.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돌쇠는 정체불명의 자루를 땅에 묻으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과연 그 자루 속에 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비밀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살인이 벌어집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집중해 주십시오. 조선 야담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진흙투성이가 되어 미친 듯이 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헉, 헉. 마님, 이 정도면 됐습니까요? 제 허리춤까지 팠습니다요. 마루 끝에서 우산을 쓰고 지켜보던 민씨 부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더 파라. 여우나 들개가 파헤치지 못하게 아주 깊게 파야 한다. 돌쇠는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지만 민씨 부인의 서슬퍼런 눈빛에 감히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더 파내려 가자 민씨 부인이 헛간에서 질질 끌고 온 거적대기를 구덩이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사람 크기만한 길쭉한 자루였습니다.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모양새가 영락없는 시체 같았습니다. 돌쇠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님, 저게 뭡니까요? 저거 사람 아닙니까요? 민씨 부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사람이라니, 내 눈에는 저게 사람으로 보이느냐? 저건 썩은 돼지고기다. 돼지고기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처럼 생겼습니까요? 그리고 비린내가 제사상에 올리려던 통돼지인데 날이 더워 상해버렸지 뭐냐. 냄새가 고약해서 묻으려는 것이다. 왜 펴서 확인이라도 시켜주랴. 민씨 부인이 자루의 매듭에 손을 가져가자 돌쇠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요. 마님 말씀이 맞겠지요. 제가 얼른 묻겠습니다.
돌쇠는 서둘러 자루를 구덩이에 밀어넣고 흙을 덮었습니다. 쿵! 자루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둔탁하고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돌쇠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돼지고기가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품기엔 이미 그는 공범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돌쇠는 덜덜 떨며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분명 사람이야. 마님이 사람을 죽였어. 내가 시체 유기를 도운 거야.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민씨 부인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단장한 얼굴로 밥상을 차려내왔습니다. 돌쇠야, 어제 고생 많았다. 자, 고기 반찬 많이 했으니 어서 먹거라. 돌쇠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지만 살기 위해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아내 형수님 계시오? 민씨 부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큰일 났다. 시동생이 왔다. 들어온 사람은 죽은 남편의 사촌 동생인 김생원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형의 재산을 탐내며 민씨 부인을 의심하던 위인이었습니다. 김생원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형수님,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비가 왔는데 마당 흙이 왜 이리 뒤집혀 있소? 민씨 부인은 태연하게 부채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도련님 오셨습니까? 장독대를 새로 묻느라 하인을 시켜 땅을 좀 팠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됩니까? 장독대라. 형수님, 제가 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소문을 좀 들어서 말입니다. 소문이라니요. 김생원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습니다. 형수님이 밤마다 외간 남자를 방으로 들이신다는 고약한 소문이 돌더군요. 게다가 며칠 전에는 멀쩡한 하인을 내쫓고 곳간에 불까지 질렀다면서요. 어머, 도련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어디서 그런 천박한 헛소문을 듣고 와서 형수한테 행패입니까? 헛소문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요. 내 오늘부로 이 집에 머물며 형님의 재산 장부를 낱낱이 검사할 것이요. 만약 쌀 한 톨이라도 빈다면 형수님은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김생원은 사랑방에 짐을 풀고 들어 누웠습니다. 그날 밤 민씨 부인은 다시 돌쇠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돌쇠야, 우리 둘 다 죽게 생겼다. 예, 김생원 나리 때문입니까요? 그래, 저놈이 보통 내기가 아니다. 분명 마당을 파볼 거야. 어제 묻은 게 긁히면 너는 참수형이고 나는 사약이다. 돌쇠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마님,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살려주십시오. 민씨 부인이 돌쇠의 멱살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정신 차려. 살고 싶으면 방법은 하나뿐이야. 방법이 뭡니까요? 민씨 부인은 품속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상이다. 쥐약으로 쓰는 독약이지. 이걸로 뭘 어쩌시게요? 김생원의 술상에 달아 오늘 밤 안으로 끝내야 한다. 돌쇠는 기겁했습니다. 마님, 사람을 죽이라니요. 그것만은 못합니다요. 저는 못해요. 이 멍청한 놈아, 내가 안 죽이면 우리가 죽는다니까. 그리고 김생원 저놈만 없어지면 이 집 재산은 진짜로 다 내 것이야. 그러면 약속대로 절반을 뚝 떼어 너에게 주마. 너도 이제 머슴 노릇 그만하고 기와집 짓고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돈, 그리고 목숨. 민씨 부인은 돌쇠의 가장 약한 고리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게다가 민씨 부인은 돌쇠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며 유혹했습니다. 돌쇠야, 나를 위해서 못 해주겠느냐? 내가 이렇게 애원하는데도 오늘 밤일이 잘 풀리면 내 너에게 천국을 보여주마. 돌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욕망과 공포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독약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요.
돌쇠는 김생원이 마실 술병에 비상을 털어 넣었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가루가 바닥에 좀 흘렀지만 얼른 손으로 훔쳐냈습니다. 날이 술상을 봐왔습니다요. 사랑방 문을 열자 김생원이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냐? 안 그래도 술 생각이 간절했는데 잘 되었구나. 거기 놓고 나가거라. 돌쇠는 술상을 내려놓고 도망치듯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 밖 어둠 속에 숨어 김생원이 술잔을 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셔라. 제발 마셔라. 아니, 마시지 마.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돌쇠의 마음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그, 크허. 방 안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함께 김생원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잠시 후 방문을 열어보니 김생원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은 뒤집혀 있었고 손은 허공을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살려. 줘. 김생원의 눈이 돌쇠와 마주쳤습니다. 돌쇠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민씨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김생원을 보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잘 가시오, 도련님. 형님 곁으로 가서 안부나 전해주시오. 민씨 부인은 돌쇠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잘했다, 돌쇠야. 아주 잘했어. 이제 이 시체를 치워야지. 어제 팠던 구덩이 옆에 하나 더 파거라. 돌쇠는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또 팝니까요? 그럼 방 안에 놔둘 셈이냐? 날이 밝기 전에 서둘러야 해. 어서. 돌쇠는 비틀거리며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김생원의 시체까지 묻고 평평하게 땅을 다졌습니다. 돌쇠는 흙투성이가 된 채 마루 밑에 쭈그리고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민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지는 않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듯했습니다. 돌쇠는 홀린 듯 안방문 밑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후후후. 멍청한 돌쇠 놈. 시키는 대로 다 하네? 아주 쓸만한 사냥개야. 민씨 부인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김생원까지 처리했으니 이제 남은 건 돌쇠 저놈 하나뿐이네. 민씨 부인의 빗질 소리가 슥슥 하고 들려왔습니다. 내일 밤 돌쇠에게 수고했다며 술 한 잔을 따라줘야겠어. 김생원이 마시고 남은 그 특별한 술로 말이야. 돌쇠는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저 무식한 놈을 살려뒀다간 언젠가 내 발목을 잡을 게 뻔해. 구덩이는 이미 넉넉하게 파두었으니 돌쇠 놈만 밀어넣으면 모든 게 완벽해지는 거야. 이 집도 논밭도 전부 나 혼자 차지하는 거지. 민씨 부인은 소름 끼치게 웃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돌쇠야. 내 주인님 곁으로 곧 보내주마. 돌쇠의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을 신분 상승시켜 줄동아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었고 자신은 그저 사냥이 끝나면 잡아먹힐 사냥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돌쇠의 눈에서 배신감과 공포 그리고 지독한 살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쥐고 있던 삽자루를 으스러지도록 꽉 쥐었습니다. 마님, 나를 죽이시겠다. 그렇겐 안 되지. 내가 먼저 죽여주마. 비바람 치는 밤 돌쇠의 눈빛이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과연 내일 밤 술잔을 받는 것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마당의 구덩이에 세 번째로 들어갈 사람은 과연 누가 될까요? 제3부 독이 든 술잔과 뒤바뀐 운명. 어서 마시래도 왜 안 마시는 게냐? 내 성의를 무시하는 게야. 마님, 손이 왜 그리 덜덜 떨리십니까요? 혹시 이 술에 뭐라도 탔습니까요?
뭐라고? 이 미친놈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잔말 말고 마셔, 어서. 독이 든 술잔을 든 과부의 떨리는 손과 그것을 노려보는 머슴의 서늘한 눈빛. 서로를 죽여야만 살 수 있는 두 남녀의 숨 막히는 심리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돌쇠는 이 죽음의 술판을 뒤엎고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피말리는 복수극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소설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살얼음판 같은 그날 밤의 술상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민씨 부인은 정성스럽게 술상을 봐왔습니다.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 반찬과 문제의 그 술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씨 부인은 품속에서 비상가루를 꺼내 술병에 탈탈 털어 넣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술 속으로 스르르 녹아들었습니다. 후후후. 돌쇠야. 이게 내 제사상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많이 먹고 가는 길 배고프지나 말거라. 민씨 부인은 입가에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마님, 돌쇠입니다요. 부르셨습니까요? 오냐, 들어오거라. 문이 열리고 돌쇠가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해벌쭉 웃으며 들어왔을 돌쇠였지만 오늘 밤 그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씨 부인은 자신의 계획에 들떠 돌쇠의 표정 따위는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돌쇠야, 이리 가까이 앉거라. 어제 오늘 큰일 치르느라 고생 많았다. 내 너를 위해 특별히 술상을 봐왔으니 마음껏 들거라. 돌쇠는 말없이 술상 앞에 앉았습니다. 코를 찌르는 고기 냄새가 났지만 돌쇠에게는 피비린내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요, 마님. 그런데 오늘따라 마님 얼굴이 참 고우십니다요. 꼭 저승사자를 홀리려는 여자처럼 말입니다. 민씨 부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농담도 참. 오늘 밤이 지나면 우리 둘 다 부자가 될 텐데 내가 안 예뻐 보일 수가 있겠느냐. 자, 잔 바꿔라. 민씨 부인이 술병을 들어 돌쇠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쪼르르르. 술 따르는 소리가 마치 돌쇠의 목숨을 재촉하는 시계 소리 같았습니다. 돌쇠는 가득 채워진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입으로 가져가는 대신 술잔을 요리조리 돌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참 이상합니다요. 뭐가 말이냐? 어서 마시지 않고. 아까 초저녁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김생원 나으리가 나오지 뭡니까요? 민씨 부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김생원이? 예. 입가에 시커먼 거품을 물고 저한테 그러더군요. 돌쇠야, 목이 마르다. 그 술 나한테 한 잔만 다오라고요. 민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개꿈이다. 개꿈, 술맛 떨어지게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마님, 근데 이 술 냄새가 좀 이상합니다요. 왠지 비릿한 게 꼭 쇳가루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요. 돌쇠는 술잔을 민씨 부인의 코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민씨 부인은 기겁하며 고개를 뒤로 뺐습니다. 아니야. 그건 산수유주라서 그렇다. 몸에 좋은 약술이라 냄새가 독한 게야. 의심하지 말고 어서 마셔. 의심이라니요. 제가 감히 마님을 어떻게 의심하겠습니까요? 다만 돌쇠가 갑자기 정색을 하며 민씨 부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멍청한 머슴 돌쇠는 없었습니다. 살기를 띤 맹수 한 마리가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좋은 술을 저 혼자 마시기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요? 우리 부부의 연을 맺기로 한 사이 아닙니까? 마님 먼저 한 잔 드시지요. 돌쇠가 술잔을 민씨 부인에게 건넸습니다. 민씨 부인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는 술을 못한다. 너 주려고 가져온 거니 너나 마셔라. 에이, 마님. 사내대장부가 권하는데 거절하시면 섭섭합니다요. 딱 한 잔만 드십시오. 그래야 저도 마음 놓고 마시지요. 싫다는데 왜 자꾸 강요하는 게냐.
내 놈이 상전이라도 된 줄 아느냐? 민씨 부인이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쾅 하고 술상을 내려쳤습니다. 그릇들이 춤을 추고 국물이 튀었습니다. 그럼 왜 못 드시는 겁니까요? 이 술의 비상을 탔으니까 못 드시는 거 아닙니까요? 정적.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씨 부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너 알고 있었느냐? 돌쇠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어젯밤 마님이 거울 보면서 중얼거리는 소리 다 들었습니다요. 나를 사냥개로 쓰고 토사구팽하시겠다고요. 구덩이에 날 밀어넣겠다고요. 민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 오해다. 돌쇠야, 내가 잠시 미쳤었나 보다. 다 너를 시험해 보려고 그런 것이다. 시험이요. 그럼 이 술을 드셔서 증명해 보십시오. 마시면 제가 믿어드리겠습니다. 돌쇠는 독이 든 술잔을 들고 민씨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시십시오. 어서요. 싫다. 저리 치워라. 민씨 부인은 방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굵은 팔뚝이 방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가십니까, 마님? 오늘 밤은 아무도 못 나갑니다. 살려줘. 사람 살려. 소리 질러도 소용없습니다요. 하인들은 다 쫓아냈고 이 넓은 집에 우리 둘뿐이지 않습니까요? 마님이 그러셨죠. 아무도 모를 거라고. 돌쇠는 덜덜 떠는 민씨 부인을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마님, 제가 멍청해서 마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한 줄 아십니까요? 마님을 연모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님은 저를 그저 쓰고 버리는 머슴 취급을 하셨군요. 네, 내가 잘못했다. 돌쇠야, 제발 목숨만은 재산을 다 주마. 논밭 문서도 다 내 명의로 돌려주마. 그러니 제발. 민씨 부인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분노는 이미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돈, 논밭, 이제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요. 저는 오늘 마님과 함께 지옥으로 갈 생각입니다. 돌쇠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어제 김생원을 묶을 때 썼던 밧줄이었습니다. 마님, 저승길 외롭지 않게 제가 동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요. 하지만 가기 전에 죗값은 치르셔야죠. 돌쇠는 민씨 부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이거 놔, 이거 놓으란 말이야. 민씨 부인이 발버둥 쳤지만 장사 돌쇠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돌쇠는 순식간에 민씨 부인을 밧줄로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입에 재갈까지 물린 민씨 부인은 공포에 질려 눈물 콧물을 쏟았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표독스러운 과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참한 죄인의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돌쇠는 묶인 민씨 부인을 둘러엎었습니다. 자, 가십시다. 마님이 좋아하시는 그 마당 구덩이로. 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민씨 부인을 마당 구덩이 앞에 던져놓았습니다. 흙탕물 범벅이 된 민씨 부인은 구덩이 속을 들여다보고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제 묻은 김생원의 시체가 빗물에 씻겨 허연 손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돼, 싫어. 민씨 부인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쇠가 삽을 들고 그 앞에 섰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돌쇠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얼굴은 마치 지옥에서 온 야차와도 같았습니다. 마님, 제가 마님을 죽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요? 돌쇠가 섬뜩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쉽게 죽이면 재미없지요. 저는 마님을 산채로 묻지는 않을 겁니다. 더 재미있는 걸 준비했거든요. 돌쇠는 헛간으로 가서 커다란 항아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지독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똥오줌을 모아둔 거름통이었습니다. 마님은 평생 비단 옷 입고 향내 맡으며 사셨으니 마지막 가시는 길은 좀 색다르게 가셔야지요. 이 구덩이에 이걸 붓고 마님을 여기 묶어둘 겁니다. 목만 내놓고요.
민 씨 부인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습니다. 그리고 내일 날이 밝으면 제가 관하로 가서 자수를 할 겁니다. 여기 사람을 죽인 살인마가 있다고. 그러면 포졸들이 와서 이 꼴이 된 마님을 구경하겠지요? 온 고을 사람들이 마님의 그 추한 꼴을 다 보게 될 겁니다. 죽는 것보다 더한 수치심, 사회적 매장, 그것이 돌쇠가 선택한 복수였습니다. 돌쇠는 거름통을 구덩이 속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민 씨 부인을 들어 그 오물 구덩이 속에 집어넣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잠깐 돌쇠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대문 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땅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그 여자를 여기 넣지 마라. 돌쇠와 민 씨 부인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시선을 돌려 발밑의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빗물에 쓸려 내려간 흙 사이로 어제 묻었던 자루 하나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죽은 줄 알았던 돼지고기라고 속였던 그 첫 번째 시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살려, 줘. 자루가 찢어지며 피투성이가 된 손 하나가 쑥 튀어나와 돌쇠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으악! 돌쇠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민 씨 부인이 죽였다던 첫 번째 희생자가 아직 살아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억울해서 원기가 되어 되살아난 걸까요? 아수라장이 된 마당, 산 사람과 죽어야 할 사람,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자가 뒤엉킨 충격적인 현장. 이 지옥도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제4부 탐욕의 끝. 그리고 밝혀진 진실. 으악, 귀신이다. 돌쇠는 발목을 잡은 피투성이 손을 부리치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민 씨 부인 역시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클더미 속에서 꿈틀거리는 자루가 찢어지더니 흙투성이가 된 남자의 얼굴이 불쑥 튀어올랐습니다. 그는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민 씨 부인이 썩은 돼지고기라며 묻으라고 했던 그 자루 속의 정체는 바로 마을을 떠돌던 보부상 김 씨였습니다. 컥. 살려주시오. 그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 씨 부인이 독을 먹여 죽은 줄 알고 묻었지만 빗물이 스며들어 정신을 차리고 기적적으로 땅을 파고 나온 것입니다. 돌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보시오, 살아있는 거요? 세상에 산 사람을 묻은 겁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멍하니 있던 민 씨 부인의 눈빛이 다시 독사처럼 변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돌쇠의 삽을 집어들었습니다. 안 돼. 내 돈, 내 비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민 씨 부인은 미친 여자처럼 삽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다 죽어버려. 너희들만 없으면 다 내 거야. 마님, 미치셨습니까요? 돌쇠가 황급히 피했지만 삼날이 돌쇠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멍청한 머슴놈아, 그냥 시키는 대로 죽어주면 됐잖아.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 민 씨 부인은 이제 이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살이만이 번뜩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인연,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대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수십 개의 횃불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관아의 포졸들과 사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맨 앞에는 어제 독을 먹고 죽은 줄 알았던 시동생 김생원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형수님,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민 씨 부인은 삽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련님, 당신이 어떻게 살아있어? 분명 독을 먹고 죽었는데. 돌쇠가 씩 웃으며 민 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제가 진짜 멍청한 줄 아셨습니까요? 사실 돌쇠는 어젯밤 김생원의 술상에 비상을 타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밀가루를 탔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생원에게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하고 죽은 척 연기를 부탁했던 것이지요.
어제 돌쇠가 김생원을 묻었던 곳도 사실은 땅을 얕게 파고 집단을 덮어 숨구멍을 만들어둔 가짜 무덤이었습니다. 돌쇠야, 감히 내가 나를 배신해? 민씨 부인이 부들부들 떨며 돌쇠를 노려보았습니다. 돌쇠는 당당하게 어깨를 폈습니다. 배신은 마님이 먼저 하셨지요. 저를 사냥개 취급하고 토사구팽하려던 건 잊으셨습니까요? 사도가 엄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요망한 여인을 포박하라. 예이.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민씨 부인을 제압했습니다. 놔, 이거 놓지 못해.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는 양반이야. 이 집 재산은 다 내 거라고. 민씨 부인은 발악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비단옷은 진흙투성이가 되어 그 모습이 마치 악귀와도 같았습니다. 사또는 마당의 구덩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구덩이를 마저 파보아라. 또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없는지 확인해야겠다. 포졸들이 땅을 파내자 그곳에서는 보부상 김씨 외에도 예전에 사라졌던 늙은 하인의 시신 등 끔찍한 증거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민씨 부인의 탐욕이 만든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런 천벌을 받으련 얼굴은 반반하더니 속은 구렁이였구나. 아이고 무서워라. 저런 여자랑 한 마을에 살았다니 소름이 돋네. 모든 죄가 낱낱이 밝혀지자 민씨 부인은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 돈, 내 금비녀, 내 땅 문서, 으앙. 그녀는 죄를 뉘우쳐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망이 좌절된 것이 분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추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민씨 부인은 형틀에 묶여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살인과 방화, 폐륜의 죄로 차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소란이 끝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비가 그친 김진사댁 마당은 폐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김생원은 돌쇠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돌쇠야, 내 덕분에 내 목숨을 건졌다. 그리고 형님의 억울한 죽음도 밝혀낼 수 있게 되었구나. 정말 고맙다. 아닙니다요, 나리. 저도 처음에 욕심에 눈이 멀어 마님의 꼬임에 넘어갔던 죄인입니다요. 아니다. 마지막에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정의를 택했으니 그것으로 되었다. 내 너에게 약속했던 논밭을 주고 연천을 시켜주마. 이제 자유인으로 살 거라. 하지만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요. 남의 재산을 탐하다가 하마터면 제 목숨도 잃고 괴물이 될 뻔했습니다요. 저는 이 집의 재물은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돌쇠는 보찜 하나만 달랑 메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사나 지으며 살렵니다. 땀 흘려번 돈이 아니면 다 독이 된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돌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으리으리한 99칸 기와집을 떠났습니다. 민씨 부인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그 집은 이제 주인 없는 빈집이 되어 흉물스럽게 남겨졌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비가 오는 밤이면 그 집 마당에서는 여인의 비명소리와 땅을 파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죽어서도 탐욕을 버리지 못한 민씨 부인의 원혼이 자신의 보물을 찾기 위해 땅을 파는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러워진 마음은 다시 씻을 수 없고 한 번 잃어버린 목숨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민씨 부인처럼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구덩이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구덩이를 메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야담, 밤마다 마당을 파는 돌쇠와 과부의 비밀은 여기서 마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악인이 벌을 받고 돌쇠가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마음이 따뜻해지셨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밥상에 몰래 뱀 가루를 타 먹인 며느리의 충격적인 사연. 제목만 들어도 오싹하지 않으십니까? 그 뒤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야기꾼에게는 쌀 한 가마니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밤도 욕심 없는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